정부 여당이 김계현 체제 출범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과 주 69시간 시간제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관련 여야 간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정부 여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한일 정상이 만난 직후였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도 공유했고요. 후속 조치도 논의를 했고요. 또 그 밖에 다양한 의제들이 좀 나온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셨는지요? 저는 일단 성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예.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보인 호응 대책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호응이 일본에 예정되어 있는 4월 지방선거 이후 뒤따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 수출 세계 품목 규제 해제나 어제 이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화이트리스트 복귀 협의 등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이제 한일 갈등 이후 일본에서 실시했던 수출 규제 이후에 물론 국내 자체적으로 소부장 관련돼서 국산화도 나름대로 시도를 하고 또 이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경제지 보도를 보게 되면 지난 3년간 한일 관계 경색으로 우리 경제에 끼친 피해가 약 한 21조 가까이 된다. 1년 평균 7조 정도 이상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의 전문가들이나 경제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최첨단 소재 분야에서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될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수출 규제 조치가 풀림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글로벌 경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나 반도체 경기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다는 것 정도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네. 저는 이 69시간제라는 표현보다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와 관련해서도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당과 논의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자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잘 작동된다면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고도 홍보나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잘못 잡혀서 국민에게 비판을 받는 일은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당정협의회에서 좀 어떤 것들 눈여겨보셨는지요? 저는 원래 당정협의회라고 하면 네. 이제 대통령실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당을 통해서 듣는 자리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마치 에코 챔버처럼 그러니까 메아리 치는 공간처럼 똑같은 이야기가 그냥 반복돼서 되려 확증 편향만 일어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주요하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어떤 평가에 네. 대해서 국민들은 어쨌거나 한국의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행정부가 너무도 쉽게 그것을 뒤집고 있고 강제동원 피해자가 그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되게 우격다짐으로 제3자 변제를 하겠다고 하고 되려 더 나아가서 일본의 구상권 청구까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주 69시간제 관련해서도 사실은 앞서 뉴스에서도 나오던데 지금도 이제 연차를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로감독 하에서 몰아서 일하고 나중엔 쉬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어떤 요구와 상관없이 사업장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 69시간제는 뭔가 악의적인 프레임에 의해서 홍보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 내용인즉슨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김대기 비서실장,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진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확인했는데 이렇게 김대기 실장이 이야기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69라는 숫자가 왜 부각되었는지 거기서부터 좀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전에 다른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52시간 이상
몇 시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기업에 따라서 그게 뭐 IT 스타트업이 되었건 제조업이 되었건 수요가 몰리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도하에서는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특정한 한 주, 두 주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날들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 기자님들도 대선이나 전당대회 취재하다 보면 이게 나 이제 이번 주 52시간 채웠으니까 취재 그만해 할 수 있나요? 못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법에서는 그래도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다 불법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근로기준 유연화 법안 개정을 하게 되면 피치 못하게 이걸 매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 뭐 우리가 대선 5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예. 총선 4년에 한 번 하고 그런 제가 언론사 예를 알기 쉽게 드리자면 피치 못할 선거 기간에 대선 주자 집 앞에서 뻗치기도 하고 이 사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초과 수당으로 다 이제 돈 못 받는 게 아니라 돈 받아가고 예. 그만큼 선거가 끝나고 상대적으로 정치 이슈가 덜한 기간에 그 시간을 좀 휴가나 휴식으로 보장해 주자라는 유연성에 방점을 둔 것이지 시간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좀 잘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김대기 비서실장도 한 것 같고요. 예. 저는 최근에 이 MZ세대 새로 고침 협의회가 말한 이 보완책에 대해서도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과연 현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일했으니까 이 휴가나 연차 이번에 몰아서 쓰겠다 했을 때 그걸 보장해주는 사업주가 많겠느냐. 예. 그 보완책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감시나 이 보완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에는 저도 크게 공감해서요. 당국에서 이런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가면서 일을 많이 했을 때 단순히 돈 더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만큼 다음번에 쉴 수 있게 하는 강제적인 대책 마련 같은 경우도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치 못하게 52시간을 넘어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몇몇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아니면 여당의 입장을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지금 현 제도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제도 내에서도 특별 연장 근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동의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있으면 더 일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근로에 대한 대가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그래서 최대 64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연한 이야기만 하시는 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어쨌건 노동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일일 근로의 제한 그리고 일주 근로의 제한을 통해서 노동자의 어떤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유연화만 주장하는 게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는 국제적으로 어떤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어떤 현행과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연간 근로시간이 한 1900시간 정도 됩니다. 일본이 1600시간 정도 되고 독일과 네덜란드는 1400시간 정도 되는데 되려 한국 정도가 되면 노동시간을 어떻게 줄일 건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노동 유연화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으로 되려 노동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현실을 잘 모르시는 어떤 논의가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네. 이제 국제적인 기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연구를 해보니까 특정 시간 이후에 초과 근로를 근로자와 이제 사측이 합의해서 할 때 이게 기준 이상일 때 처벌하는 조항 가진 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에 프랑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예. 노사 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만 예. 그게 몇 시간이건 제한을 두지 않고 노사 합의만 된다면 그 주에 뭐 얼마를 더 일하건 그게 초과되는데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로 뭐 특별 노사 합의 이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유연화를 두자는 것인데 기준 시간을 정해놓고 예. 아무리 일의 수요가 몰리고 아무리 노사가 합의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나 초과 근무 수당 받고 더 돈 벌고 더 일하고 싶다고 해도 그 시간을 초과했을 때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이러한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OECD 주요 국가 중에는 프랑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지나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유연성을 조금 더 부과하자는 것이지 이 유연성 범위 내에서의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매주 그 시간 일하라거나 이런 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예.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이 높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장희찬 이사장님께서는 민주노총 해체라고 할 만큼 사실 노조를 되게 억압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노동 현장을 잘 모르시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제 정책은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뭐 나아가서는 여론조사도 실시할 뜻을 밝혔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최근에 그 MZ세대 노조 연합이 예, 예. 이 국회에 와서 저희 국민의힘의 이미자 의원 등을 만났습니다. 환노위 간사하고 계시는데요. 고용노동과 관련된 전문가들 만나서 대화를 했고 또 고용노동부와도 만남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저희도 이제 청년들이 또래끼리 한번 만나보자는 형태의 대화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듣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네. 이 젊은 근로자들, MZ세대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보완 체계 부분에 있어서 이 대화와 토론 간담회 과정 이후에 이 그 근로기준법 유연화 법안 자체가 가지는 좋은 취지가 있음을 그분들도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 보완책이 미비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결국 사측이 필요할 때만 일 많이 시키고 이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요구할 때, 뭐 1주나 2주의 연차를 연달아 쓴다고 요구할 때 그런 휴식권 등이 반영되지 않을 때 반대급부로 정부에서 사측에 어떤 제재를 가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수기 기간 동안 보완해 나가면서 네.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사측에도 이 같은 유연화 법안의 좋은 취지를 따를 수 있는 강제 조항 등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나간다면 그리고 그 같은 강제 조항이 충분히 현장에서 도입 가능하다라는 신뢰가 쌓인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 4.5일제 언급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의 입법 움직임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관측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대치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4.5일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취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근로시간 틀을 건드리지 않고 단순 기본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이라면 현장에서 도입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대로 정부가 추진한 근로기준 유연법안이 잘 받아들여져서 예. 한 주는 뭐 좀 많이 일했을 때 그 다음 주 일의 수요가 적어졌을 때 4.5일이든 4일이든 3일이든 내가 원하는 만큼 연차를 써서 근무 일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예. 이번에 정부가 추진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배경이겠지만 예.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그런 방식의 근로기준, 근로시간 유연화가 아니라 그냥 지금 현행 제도에서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겠다라는 방식으로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좀 어렵겠죠. 어떤 움직임으로 지금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야당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가 있어서 아주 본격적인 논의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예. 저는 충분히 논의해볼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3만 불인 국가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근로시간이 긴 국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량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4.5일제 이야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비판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주 69시간제를 몰아붙이는 건 저는 적절한 정부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려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문재인 정부가 주 40시간 플러스 12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차별성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것을 몰아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되려 이 정도의 국민들 반발이 있으면 원점으로 가져와서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두 분께서 당에서 워낙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궁금한데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MZ세대라는 이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의견을 더 집중해서 듣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한 가지 전제하다면 이 MZ세대에 속하는 20, 30대가 MZ세대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저희 않습니다만 다 MZ세대잖아요. 딱히 쓸 말이 없어서 이 네. 표현으로 저도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그동안의 어떤 노동계의 운동 방식이나 정부를 향한 투쟁은 민노총이 많이 주도를 해왔죠. 한국노총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괄목할 만한 부분은 이 MZ세대 노조가 정치적인 어떤 구호와는 결연을 선택하고 철저하게 근로자들 권익에 맞춰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들과 대화하면 정치적인 이념을 빼고 실용적인 대화가 가능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믿음과 기대가 정부에도 있는 것이고요. 여당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뭐 이 방송이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MZ세대 직장인들이 막 권리를 잘 찾아먹고 막 이렇게 표현을 우스꽝스럽게 했지만 실제로 20대와 30대가 연차를 사용하는 비율이 40, 50대 기성세대 근로자들보다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차가 쌓이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연차를 쓰는 횟수가 더 늘어난다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2030 근로자들의 권익을 우리가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등이 큰 폭에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권전 비대위원께서는 MZ세대 그리고 합쳐서 우리 국민들 전부가 좀 만족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일 텐데 어떻게 해야 청년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젊은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구조 하에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근데 다만 이 근로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는 노동자 전체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진영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노동자의 의견을 들여서 다시 재검토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한 말이죠. 근데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국민은 내가 좋아하는 국민이어서 그 친구 이야기 들어서 좀 바꾸자. 내가 싫어하는 국민은 뭐라고 말하든 별로 안 듣고 싶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치는 것이어서 저는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젊은 층까지 포함해서 노동자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건지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께서 앞으로 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은요, 이번 방일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마음을 열었다면서 한일 관계의 판이 바뀌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내용 함께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호텔의 모든 직원이 그 일렬로 도열해서 대통령 일행이 떠난 후까지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박수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 질서 변화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서 정치적 쟁점을 만들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네,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한일 관계 판이 바뀌었고 관계 주도권은 우리가 쥐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일단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수출 규제 뭐 3가지 품목 해제나 화이트리스트 복귀도 성과라고 말씀드렸지만 예. 더 큰 성과나 더 실질적인 성과는 이번 조치에 대한 국제관계의 전폭적인 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같은 경우도 오늘도 또다시 이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해서 지지하는 메시지를 냈고요. EU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에 미국에 국빈 방문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와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전 의장 같은 경우도 이번 양국의 정상회담이나 관계 회복 이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결국 네. 국제사회가 한일 관계 냉각기를 바라보면서 걱정했던 것을 해소하는 큰 결단을 우리 측에서 먼저 시도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당장 뭐 우리 마음에 드는 열매가 100% 들어오지 않는다 하여도 국제사회의 이 같은 지지와 신뢰 속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국익에 더 큰 이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5월에는 일본에서 G7이 열리는데요. 거기에 아마 우리도 초청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G7 이후에 기시다 총리가 답방 형태로 한국에 방문하게 된다면 네. 일본의 국내 선거도 끝난 다음이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국제사회의 지지 또는 일본을 향한 압박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조금 더 전향적인 조치와 메시지를 선물로 들고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지 않을까 그런 장기적 관점의 기대감을 충분히 큰 그림을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 외교 일정을 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특히 여기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좀 비판이랄까요? 그러니까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 질서의 변화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지역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서 정치 쟁점화하려 한다라는 부분도 좀 들어서요. 이게 좀 야당을 향한 비판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뭐 지역적인 걸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도 이전에 호텔 직원들이 다 나와서 박수 쳐줬다 이런 걸 대변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강제동원 배상도 일본이 안 해도 되게 되었고 구상권 청구도 안 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외무상 그러니까 일본의 외무부 장관이 말을 했는데도 한국은 찍소리도 못하고 가게 되었고
게다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일본 의원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 계획을 좀 양해해달라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반발을 못했어요. 사실은 한국의 어떤 먹거리 문제라든지 수산업 문제에 되게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말을 못해. 그리고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가 그 합의한 거 계속 이행하라라고 말하고 그것이 일본에 보도가 되었는데 한국은 그런 이야기는 안 한 것 같다라고 애매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까지 한국이 다 퍼주고 갔는데 박수 못 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네. 정부가 한국의 이해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런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어쨌건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예. 합의가 되든 어떤 이유든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긍정적인 브리핑이 나오는 것이지 정말로 어떤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침략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범죄 행위 그런 것들을 긍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구분 짓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어야 되는데 그런 태도는 전혀 없어서 저는 계속 이 한일 관계와 관련된 한국의 외교적 대응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한일 관계 판이 바뀌었고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지요? 네, 만약에 주도권을 저희가 쥐고 있었다고 하면 예. 이번에 주요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었던 위안부 합의 관련한 것은 일본에서 보도가 되었을 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말하는 게 맞았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주도권을 가진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예. 그냥 정부가 자신의 어떤 입장을 그냥 강변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대통령실이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좀 비판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근데 보셨습니까? 사실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에 야당이 뭐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예. 완전 악담과 저주를 늘어놓고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본인의 SNS에 태극기를 일장기로 합성한 가짜뉴스 사진을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이 지경으로 야당이 나오니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를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 같고 예. 저는 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오히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좀 나름대로 통 큰 결단을 하고 물론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죠. 피해자분들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고 계속 지속적인 대화도 필요합니다만 한일 관계 회복과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면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이 당장의 한 달이 아니라 1년 그리고 2년, 3년 뒤에 더 큰 결실과 열매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서 그것은 이제 올 상반기에 외교 빅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G7, 또 일본 기시다 총리의 답방 형태의 한국 방문 등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남아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외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 그림이 맞춰지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지 이번 회담 하나만을 보고 비판해도 저런 수준의 저주와 악담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저는 순서가 잘못되어서 대통령실이 꼬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3자 변제안의 경우에도 피해자분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발표했다고 하면 저는 국면은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외교적 안 자체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전혀 동의 없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했고 이것은 법적으로도 되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적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 노무현 정부에서 이해찬 총리가 그 당시 강제징용 문제 다루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한 민관 합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예. 거기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구상권 청구나 피해자들의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방식의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거든요. 그 결론 노무현 정부에서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하면서 내릴 때는 피해자들 일일이 만나서 설득 다 하고 그 결론 내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 민관위원회가 내렸던 결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결론을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승적으로 내린 것인데 왜 노무현 정부 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게 뭐 굴종 외교다 친일이다 안 하다가 똑같은 걸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걸 윤석열 정부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걸 부정하고 뭐 친일이다, 굴종이다, 피해자들 먼저 설득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노무현 정부 때 2007년도 때 그 민간위원회에서 내놓았던 결론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민주당은 자기들 정부의 역사성을 정면 부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죠.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상황은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외교적 어떤 관계 합의만을 찾을 게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최소한 그것을 좀 우회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외교를 진행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대체 뭘 한 겁니까, 그러면? 왜 자기네들 정부에서 나온 판결을 4년 동안 방치하고 이거 지지율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냥 입도 뻥끗 안 하고 내버려 두기만 한 겁니까? 그걸 내버려 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다소간의 어떤 국민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이걸 한 거죠.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4년 동안 지지율 손해보기 싫어서 이거 방치했다. 근데 이제라도 가는 거 우려는 되지만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 문재인 정부가 쌓아놓은 이 참 어려운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저는 그 말이 마치 일본 정부의 대응이 경제적 보복이 정당했던 것이고 한국이 그 정당한 것을 풀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들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관계가 안 좋았던 걸 한국 탓을 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자기에 대한 어떤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반성했다고 하면 저는 이 같은 관계가 안 좋았던 일은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에서 한일 이 여러 국가 간에 조약했다는 대화를 요청했는데 문재인 정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국제재판소로 가자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했어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자신이 있었으면 이걸 국제재판소로 문재인 정부가 들고 갔어야죠. 그럼 그것도 지금이라도 거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윤석열 방치해놓지 정부가 않았습니까? 그걸 하시면 되지 그걸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왜 못 들고 갔습니까? 가면 질 거라니까 못 들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저희가 혹시 네. 발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예. 여전히 이제 문재인 정부와 차별점을 두어야 된다는 윤석열 정부의 한계가 지금도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외교적 관계를 과거에 대한 반성을 포함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실력은 없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안 했던 걸 우리가 하는데 왜 이렇게 태클 거냐라는 것 이상으로 더 주장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되려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것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외교 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외교 참사라고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동의를 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사실은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이 판결을 우리가 스스로 일본에게 먼저 면죄부를 줄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되려 구상권 청구 안 하겠다라고 굳이 왜 말을 합니까?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 행정부 수장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는 배임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대통령이 그것을 하지 않아서 배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굳이 그런 카드를 내지 않고도 관계를 나아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너무 섣불리 많은 카드를 다 내어줘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4년 동안 못 찾으셨잖아요. 4년 동안 좀 찾으시지 그랬어요. 안 찾고 못 찾았으니까 이제라도 찾겠다고 나선 것이고 민주당은 일단 당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부터 떼십시오.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1998년 선언이라고 기시다 총리가 분명히 못 박아서 재언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이해찬 총리를 위원장으로 내세워서 부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를 했는데 그걸 부정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당입니까? 그냥 개딸의 정당이지. 그 사진부터 떼놓고 그냥 계속 항의하십시오. 근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야기하시는데 결국 지금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무상의 거기에 그 개인적 일탈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강하게 규탄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물밑에서 충분한 항의를 했겠죠. 분명한 건 기시다 총리가 양국 기자회견에서 역대 내각의 선언 정도가 아니라 1998년의 선언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게 일본의 공식적 입장이 되는 거죠. 아니, 외무장관이 일본 의원들 앞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총리보다 외무장관이 위입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한일 관계를 계속 파국으로 몰고 싶어가고 하는 심리는 알겠습니다만. 권의원님 얘기까지 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국으로 몰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 최소한은 총리가 그런 외무장관에 대한 발언을 사과하고 그럼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 지금이라도 반성한다라고 말했으면 저는 분명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부치 선언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까지만 좀 오늘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민주당 내부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당 상황을 두고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의 단합의
방법을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재명 당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전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상황과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가 전언을 통해서 예, 공유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 자체가 공유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해했다. 라고 전언에 이제 대한 해석인 거죠, 네, 지금 네, 상황이요. 그런 것이어서 이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뭐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반대되는 것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어쨌건 현 민주당 지도 체제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어쨌건 이재명 대표께서는 인적 쇄신을 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강성 지지층 분들이 되게 적대적으로 다른 이견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실적 포스터라고 불리나요? 그 포스터를 만든 분을 고발하기도 하고 있는 등 어쨌든 쇄신을 하려고 있는 과정이어서 예. 그 이 말 자체로 뭐 굳이 더 논의를 키울 필요는 없을 것 이게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단일 대우가 되는 듯 하다가 이런 발언이 한번 나오면 뭐 이상민, 박용진 의원이 또 반대 발언들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민주당의 쭉 단일 대우 기조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예. 원래도 완전한 단일 대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한 이 전원 때문에 뭐 분열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원래 박용진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은 원래도 자신의 이야기를 소신 있게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일로 더 커졌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정리가 네.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양심이 있으시면 그냥 조용히 감자 하나 심으셔야지 정치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 뭡니까? 어제 그제 계속해서 북한이 동해로 쏘고 있는 탄도미사일입니다. 아니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 있다고 보증하셨잖아요. 그 부도수표를 내놓고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 핵을 이고 있고 하루가 멀가하고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김정은에게 속았다. 염치가 없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금언을 하셔야지 섭정하시는 민주당의 대부처럼 정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정치 재개 방식일 겁니다.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계시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이 찾아가서 들었던 것을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던 걸 두고 이렇게 비판하실 일은 저는 그러니까 아니라고 반성 봅니다. 먼저 하시라니까요. 탄도미사일에 대한 의견부터 좀 밝혀주세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 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근데 핵 이제 개발에 대한 그것이 의견부터 먼저 저희 밝혀달라니까요. 이사안을 예, 예. 좀 잘 드릴게요. 되려고 해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자신의 비전을 보여줘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걸 가지고 마치 반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도 참 다양한 뭐랄까요 해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의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워낙 또 의견이 달라서 예, 근데 저는 사실은 거취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작년 8월에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은 당대표이고 네, 지금 당장 당대표직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법 리스크가 당 기구에 의해서 대응된다든가 아닌 당직을 가진 자가 여기에 대한 공식 논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비판적이어서 좀 당의 어떤 운영 기조가 변화돼야 된다고는 생각되지만 당장 뭐 사퇴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생각하시면 의원총회에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해석이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을 희생하겠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거기 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임명한 당직 전체를 네. 바꾸겠다. 이것 자체를 희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어서 예. 그 역시도 꼭 사태로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지율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당의 지지율들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2주 연속 좀 하락하는 모양새도 좀 나오고요. 네. 좀 평가에 대해서 부정 평가가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에 대한 배경은 우리가 앞서 쭉 얘기했던 수많은 것들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수많은 해석이 나오는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께서는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좀 일시적이라고 보시는지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주로 작용했겠죠. 당연히 이제 한일 관계 복원 과정에서의 여러 우려, 네. 그리고 근로기준법 유연화 관련해서 이게 69시간으로 프레이밍 된 것 등이 2주간의 어떤 부정지표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게 이 지지율이 하락하는 과정에도 20대 지지율은 3%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예.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이 새로고침 협의회와 국민의힘이나 고용노동부가 만나는 소통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이 소통 의지가 20대들에게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답은 자명합니다. 반전을 위해서는. 전 세대와 더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국면을 좀 회복하는 길이겠구나라는 이 힌트가 전체 지지율 하락 속 20대 지지율 상승이라는 키워드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걸 요식행위로 한두 번 그냥 새로고침 협의회 노조 만나고 청년 근로자들에게 이야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발표할 때 20대, 30대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교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참 복잡한 숙제였던 한일 문제를 이렇게 담대하게 진일보시키면서 건드렸다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좀 선택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의 낙폭이 이 정도라는 것은 예전의 어떤 정부나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정서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선방을 했다. 무차별적인 반일 선동에 동요하지 않는 국민들이 그만큼 더 많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한일 관계나 외교 일정에 있어서 이건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저는 좀 달리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크게 더 떨어지기는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튼 이제 국민들의 우려를 좀 깊이 반영하는 모습이 되려 긍정평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반대로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졌는데 예. 민주당 지지율이 그만큼 오르진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자체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을 설득해가는 게 있어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